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시리즈 7차전 승리와 함께 극적으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합류했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총 8팀이 겨루고 있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7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75회입니다. 6월 4일 금요일 오후에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박힘찬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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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의 첫 회차를 맞이한 275회 비하인더 넷입니다. 오늘도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질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한 주 동안에 또 여러분께서 주신 댓글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먼저 볼게요. 에드워드 마님이 5월 29일 금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크로스비, 오비, 맥데이빗이 못 뛴다는 게 점점점. 그나저나 오일러스는 맥데이빗이 있어도 2시즌 연속 1라운드 광탈이라는 댓글 주셨고요. 6월 6일 화요일에 D.H.K님이 답글 달아주셨어요. 여기서 매튜스까지 집에 가버렸네요. 1라운드에서 이름난 스타들이 다 탈락이라니 점점점 댓글입니다. 시드니 크로스비, 엘릭스 오베치킨, 코너 맥데이비드, 어스턴 매슈스까지 뭐 개개인별로는 다 뛰어난 선수들인데 팀이 모두 1라운드에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게 됐고, 역시 혼자 잘해서는 소용이 없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정규리그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스타 선수들을 못 뛴다는 거는 볼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다른 선수들이 있으니까 다른 플레이들이 펼쳐질 테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6월 1일 화요일 댓글입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 패배의 원인이 팀 내부에 있든 바깥에서 피해를 입든 결국은 뭘 해도 안 될 저주받은 팀입니다. 올해도 또 1라운드 탈락하고 열심히 조롱당하고 있고 기자님의 쓴소리까지 들을 생각하니 더 이상 하키를 보고 싶지 않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언젠가 토론토가 2라운드에 진출하면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토론토가 몬트리올에게 시리즈 7차전에서도 패했고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직후에 주신 댓글인데 일단 뭐 그다지 위로가 안 되겠지만 위로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고요. 토론토 팬이시니까 충격을 추스를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워낙 좀 충격적인 연패 탈락이라 그래도 뭐 지금 인사하시고 약간 떠나시는 분위기인데 토론토 결과와 상관없이 뭐 그냥 하키 팬으로서 하루빨리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키 팬이신데 하키 보셔야죠. 토론토 하키만 보지 마시고 좀 전체적으로 즐기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얼른 돌아오셔서 또 다음 댓글로 좀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D.H.K님 6월 1일 화요일 댓글입니다. 몬트리올이 기적적으로 배수이진 5, 6차전에서 모두 살아남고 역으로 토론토를 쓰러뜨렸네요. 1라운드 8개 매치업 중 5개가 없애시라니 참 오래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보스턴 역시 강하네요. 흐름 괜찮다 싶으면 갑자기 또 공격이 시원하게 휘몰아치더군요. 겨우겨우 다 방어해내고 반격에 나서면 골문 앞에는 또 라스크가 버티고 있고 1차전은 소로킨이 공략당해서 그렇게 졌습니다. 2차전도 3대1 앞서다가 3피해 연속골 얻어맞고 또 일어나 싶더니만 다행히 저희도 여전하긴 하네요. 오늘 정규 시간 3골은 모두 어찌어찌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우겨 넣어서 성공시켰고 연장 마무리는 상대 턴오버 바탕으로 시즈카스가 단독 돌파해서 끝내버렸네요. 코마로프, 바잘, 베일리, 일라이는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특히 슛하는 법을 까먹은 듯한 바잘, 생각외로 잘해주는 팔미어리, 파조, 제이쟁 라인과 아일제 팀 컬러 그 자체인 4라인, 마틴, 시지카스, 클러터벅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나름대로 선방 중인 것 같네요. 2주 뒤면 기말고사인데 이렇게 열중해도 되나 싶긴 한데 학점은 나중에라도 잘 딸 수 있지만 올해 플레이오프는 지나가면 안 돌아오는 거니 그냥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크크 이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몬트리올이 토론토를 꺾은 거 위니펙 못지않은 1라운드 놀라운 업셋 연출이 됐고요. 아일랜더스의 팬으로서 아일랜더스와 보스턴의 2라운드 2차전까지 보신 소감을 전해주신 거예요. 2차전의 아일랜더스 승리로 1승 1패가 됐을 때 그 말씀이시고 D.H.K님도 지금 현재 대학생이신 것 같군요. 네. 지난번에 볼츠 레츠고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이오프도 중요하고 기말고사도 중요하니까 재밌게 즐기시면서 기말고사도 꼭 성공하시길. 학점도 돌아오면 못 딸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다 꼭 잡으시길. 잃어버린 바랍니다. 학점이 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내년에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을 쪼개셔서 그냥 딱 진짜 라이브 때만 즐기시고 그냥 딱 모든 걸 차단을 하시든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학 공부에서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뭐 이틀 사흘에 1시간만 2시간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시간을 쪼개면 그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시야 관리를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뭐 잠을 자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 이후에 약간 풀어지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이제 그 본분에 진력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다 볼 거 다 보고 시험 준비했었거든요. 그거 보고 싶어서 그거 신경 쓰여서 공부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조절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한 2-3시간이니까 이틀에 한 2-3시간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만 딱 보고 딱 하는 이제 그런 용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 그 학점 하나가 모자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학업에 좀 더 열중하시라 말 드리고 싶습니다. 연습계지면 그런 말씀 주셨고요. 유튜브는 다 받고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SY더맨님 6월 2일 수요일 댓글 오랜만에 댓글 주셨군요.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토론토는 왜 봄학기 일찍 끝내고 싶어 할까요? 거의 과학 수준이네요. 백지선 감독님 안양알라 감독으로 부임하셨는데 올림픽 최종 예선 때까지만 국대 감독 겸임이신지도 궁금하네요. 라는 댓글입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또 탈락한 토론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안양알라의 백지선 감독은요. 지난 회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징 올림픽 예선전 때까지는 국가대표팀 감독과 겸업이고요. 그 이후에도 국가대표팀을 맡을지는 미정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뭐 안양알라 하키가 없어서 댓글이 좀 뜸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NHL 보시면서도 좀 댓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YB성님 6월 4일 금요일 후원해 주셨습니다. 274회 만캐시 후원해 주셨는데요. 매달 초에 달이 바뀔 때마다 만캐시씩 주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시죠. 6월에도 변함없이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댓글은 모두 다 살펴봤고요. 또 지난 한 주에도 이렇게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 보시면서 이렇게 뭐 감상평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요. 후원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플레이오프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부터 그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 275회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오늘 중간 리뷰 순서가 될 텐데요. 오늘 275회 한국 시각으로 6월 4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 기준으로 6월 3일 목요일 경기가 끝난 직후니까 그 경기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라운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1라운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시리즈가 길어진 1라운드 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바로 2라운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 7차전 승부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7차전 2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3위 미네소타 와일드가 3승 3패로 동률인 상황에서 베이거스로 돌아가서 7차전을 가졌는데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7차전 베이거스가 앞서가면 미네소타가 따라붙는 양상이었고 2피리어드 초반까지 2대2 동점 상황으로 흘러갔는데 2피리어드 중반에 베이거스가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다시 리드를 이어갔고요. 3피리어드에서도 추가골, 엠티넷골까지 더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2 베이거스가 마지막 7차전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7차전에서 베이거스의 맥스 패처레티 선수가 2피리어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번 시리즈 첫 출장이었습니다. 6차전까지 결장한 다음에 27일 만에 복귀 전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중요한 7차전 결승골을 터뜨려줬고요. 베이거스의 마티아스 얀마르크 선수가 이날 선제골과 엠티넷골 포함해서 3골 NHL 데뷔 첫 해트트릭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로 넘어온 선수 또 중요한 7차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베이거스의 골리 마르크 앵드레 플레리 선수가 18세이브 2실점 승, 미네소타 골리 캠 텔벗은 28세이브 5실점 패를 기록했습니다. 베이거스의 라이언 리브스 선수가 7차전에는 복귀를 했었고요.
토마시 노세크 선수는 3차전부터 나오지 못했습니다. 브레이든 맥랩도 6차전부터 나오지 못했던 베이거스였는데 7차전 승리를 했고요.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던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였습니다. 결국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살아남았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예, 뭐 그동안 결정했던 패체르텍 라인업 복귀한 게 제일 컸죠. 그러면서 1라인, 2라인, 3라인 다 갖춰졌고요. 이제 뭐 변칙적인 이제 라인 기용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원래 있던 조합이 딱딱딱 갖춰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즌 전 좋은 모습 보여줬던 그 베이거스의 선수진 깊이 요걸 잘 보여주는 승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패체르텍 결승골을 넣었고 그다음 3라인의 루아 선수랑 얀마르크 선수 요 두 선수도 뭐 많은 득점 관여를 하면서 7차전을 잡는 데 도움을 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네소타가 그래도 이제 선수진의 1라인, 4라인 깊이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패처리티 복귀로 인해서 상세가 딱 되면서 그냥 뭐 시리즈를 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봐도 사실은 미네소타가 이기는 플랜 자체는 일단 텔벗이 정말 그 골텐딩에서 앞서야 좀 이기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1에서 4라인까지의 득점이 고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게 쭉쭉쭉 결과가 잘 뽑히지는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좀 시리즈가 그런 양상이 컸는데 결과적으로 뭐 7차전도 뭐 그런 양상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미네소타 와일드가 이렇게 시즌을 마감하게 됐고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2라운드에 올라가서 콜로라도 애벌렌치와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결국은 뭐 시즌 내내 이 디비전의 투탑이었던 두 팀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1위 콜로라도 애벌렌치 대 2위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을 보면 콜로라도가 4승 3패 1-5티였고 베이거스가 4승 4패였으니까 거의 대등했던 두 팀의 전적이었는데 플레이오프 2라운드 1차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에 미코 란타넨의 선제골 시작하면서 골을 퍼붓기 시작했던 콜로라도였는데 2피리어드 초반에 이미 4대0으로 앞서면서 승리를 예감했었고요. 결국 7대1로 1차전은 콜로라도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콜로라도의 가브리엘 란데스코그 선수가 결승골 포함 2골 1도움 활약이었고 네이선 맥키넨도 2골 1도움, 미코 란타넨도 1골 1도움 뭐 세 선수 폭발했고요. 수비수 케일 머카 선수도 이날 1골 3도움을 올렸습니다. 콜로라도의 독일 출신 골리죠. 필립 그루바워 선수가 24세이브 1실점 승리, 베이거스의 스웨덴 출신의 로빈 레네르 골리가 나와서 30세이브 7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레네르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첫 출장이었는데 대량 실점이 됐습니다. 2차전 역시 콜로라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에 콜로라도의 선제골 후에 양팀이 파워플레이 골을 주고받았고요. 2대1로 콜로라도가 앞선 채 1피리어드는 끝났어요. 2피리어드에 베이거스가 다시 한번 동점 만들었고 2대2 3피리어드 무득점까지 되면서 2대2 연장에 들어갔는데 연장 시작 2분여 만에 미코 란타넨의 파워플레이 골이 터졌고 최종 스코어 3대2로 콜로라도가 연장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콜로라도 이날도 필립 그루바우 골리가 39세이브 2실점 승, 베이거스는 돌아왔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골리가 와서 22세이브 3실점 패 떠났네요. 베이거스의 라이언 리브스 선수가 징계를 받으면서 2차전, 3차전까지 못 나오게 됐습니다. 두 경기 출장 정지 징계였고요. 콜로라도는 네즘 캐드리 선수가 1라운드 때 받은 징계로 8경기 출장 정지 확정이 됐죠. 이번 시리즈 6차전까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런치가 홈 1, 2차전을 모두 승리했고요. 현재 2승 무패로 시리즈 앞서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6전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오늘도 한 팀씩 말씀을 주실 텐데 앞서고 있는 콜로라도 애벌런치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사실 여전히 팀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1라인 선수들 중에 이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4명 플러스 골리까지. 네. 이렇게 이제 뭐 팀을 이번 시리즈에서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라인 핵심 4인방이 결과적으로 맥키너, 란데스코그, 란타넨, 머카 이렇게 4명이죠. 근데 두 경기에서 1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 4명이. 예. 그러면서 아주 그냥 좋은 경기력을 과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세인트루이스전에서 그런 좋은 경기를 계속 이어지고 있죠. 베이거스전까지. 베이거스도 이들을 못 막고 있어요. 예, 1차전 대승에도 많은 포인트 관여되고 있었고 2차전은 좀 막힌 듯하다 결과적으로는 결승 파워플레이 골이 이제 또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에서도 좀 중요한 활약.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양상으로 봤을 때는 베이거스가 한 5대2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포스트 맞고
뭐 OT 때 파워플레이가 왔는데 거기서 그냥 딱 골로 바꿔버리면서 득점을 이기는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홈 2연전이 아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좀 이제 그게 불안점이죠. 결국은 이제 2차전 경기력이 많이 틀어막히기 시작을 했다. 1차전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그냥 베이거스가 통제를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건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린 요인도 하나 포함되겠지만은 그래도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베이거스가 이 콜로라도를 완전히 틀어막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이 경기는 이기겠구나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졌지만 베이거스 선수들이 수비진 턴오버, 이제 콜로라도 수비진의 턴오버 계속 블루라인 근처에서 유도를 하면서 역습까지 곧잘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전혀 못 찾고 계속 똑같이 한다. 이러면은 물릴 가능성 충분합니다. 예. 앞으로도. 하지만 뭐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답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도 뭐 홈에서 2경기를 잡은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력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전 경기력이 조금 불안했다라는 부분을 좀 공감을 하는데 사실 2차전 그 브랜던 사드 선수의 선제골도 행운의 골. 그것도 아니 운이잖아요. 운. 네, 행운의 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한 네. 팀이 운까지 따라주면은 못 이깁니다. 이거는. 제대로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힘없이 5홀을 통과하는 그죠. 그런 좀 운도 좀 따랐고 중계 캐스터 멘트가 좀 저는 재밌었어요. 플레리는 페스트볼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체인지업이 들어왔다. 그 아저씨가 에디 올책이 했을 텐데 아마 그 아저씨 그 말 너무 남발합니다.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죠. 뭐 그런 격이죠. 네. 그 너무 남발합니다. 그 아저씨 그거 제가 봤을 때 그 페스트볼 체인지업 그 멘트를 제가 처음 들어봐서 신선했군요. 그거 한 진짜 한 10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너무 그건 뭐 겨우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근데 되게 어려운 양상이었지만 행운도 따랐고 그리고 또 운도 따르죠. 그로바워가 좀 결정적인 것도 많이 막아줬어요. 많이 막아줬어요. 네. 근데 포스트 역할도 좀 5번 있었던 것 맞춰서 같습니다. 베가스 포스를 5번 맞췄거든요. 그 경기에. 그 중에 한 2개나 3개 정도는 들어가고도 남을 그 공격이었는데 어쨌든 그거 안 들어. 뭐지 운도 없었다. 그러니까 네. 센 팀이 운까지 따라주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를 2차전에 딱 보신 겁니다. 네. 콜로라도가 2승이라는 결과를 챙겼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홈 2경기였고요. 이제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원정 2경기를 다 내주고 홈에서 3차전이 매우 중요해졌네요. 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1, 2차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전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저는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 1차전에 그 이제 플레리 선수를 휴식 시를 줬어요. 한 경기를 이제 쉬게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2라운드 1차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네르 선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레네르 선수도 괜찮은 골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좀 그러니까 쭉 플레리가 나왔었죠. 7차전까지 다 소화했고 그렇죠. 풀타임. 하루 쉬고 이제 1차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플레이오프 이전에도 몇 경기를 거의 플레이가 소화를 했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듬성듬성 레네르가 나와서 그러니까 1차전이든 뭐든 그랬다면 괜찮은 제가 한 20일 만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레네르가요. 근데 완전히 이제 그 레네르 때문에 아예 진 건 아니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대패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걸러 한 번씩 그 타이트한 플레이오프 경기를 소화한 것에 대한 어떤 휴식의 조치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그래서 네. 그게 관련된 스탯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4일 이상 플레리가 4일 정도 쉬었을 때 뭐 세이브는 94점 몇 %? 그게 아마 그 중계 초반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일단은 그러한 일단 데이터 같은 것도 있지만 일단 플레이오프 때는 그 선수 이제 뛰어난 선수를 저는 우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기초적인 애널리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은 좀 그냥 플레이를 내는 게 맞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대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1차전을 내주는 선택은 좋지 못했다. 상대가 이런 말씀이시군요. 콜로라도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거 그 잘 봤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 월드 시리즈 때 어땠습니까? 템파베이. 월드 시리즈요? 잘 던지고 있던 스넬 내렸다가 MLB 월드 시리즈. 잘 던지고 있던 스넬 딱 내렸다가 그때부터 게임 이상해졌죠. 예. 그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연히 감독의 애널리틱
이나 이런 데이터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더 갔었다면 이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이 플레이오프 때는 일단 그 선수, 뛰어난 선수, 이걸 그냥 기여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레리의 휴식을 굳이 여기서 줄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요 경기 지나면 이틀 쉬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게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차전도 잘 싸웠는데 졌죠. 그러면서 2-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 경기력이라면은 0대2잖아요. 만약 홈에서 한 경기만 더 지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이거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홈으로 가서 라스베이거스에서 2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더 이 결정을 안 좋게 만드는, 뭐 어떻게 보면 반쯤 결과론이긴 하지만은 저는 졌어도 1차전은 그 좋은 느낌의 골리를 뺐었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플레이오프 승리에 좀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그런 골리를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플레리가 3차전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레네르를 다시 링크 위에서 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보게 이번 시리즈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뭐 플레리한테 생각이 부상이라든지 듭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예를 들면 뭐 플레리가 뭐 4차전에서 3골 1피력 3골 먹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좀 그냥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브레이든 맥넷 빠진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헤이그 선수가 괜찮은 선수긴 하거든요. 굉장히 장신해. 근데 이 친구가 스케이팅이 그렇게 깔끔하고 뭐 유려한 타입의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맥랩 선수는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은근하지만 이 맥랩이 빠진 여파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 지금 코로나 프로토콜인데 언제쯤 풀릴지도 알 수가 없고, 예, 어쨌든 뭐 베이거스는 중요한 경기인데 이 이상한 변수가 생겼고 빠질 선수 빠지고 약간 좀 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베이거스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일단 3차전, 4차전을 다 잡아야 이 시리즈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저는 진짜 다 잡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3, 4차전 베이거스로서는 또 배수의 진을 칠 것 같은데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뭐 저는 글쎄요. 2차전 베이거스의 경기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콜로라도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런 지금 두 팀의 대결이라면 저는 결과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갑자기 글쎄 다른 시리즈는 모르겠는데 이 시리즈는 뭐 충분히 좀 놀라운 또 리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있지 않나 싶어서 3차전 이후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와 콜로라도의 시리즈 먼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스코샤 노스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 정리를 또 해봐야 되는데 1라운드에서 바로 이 팀이 놀라운 업셋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현숙 기자님이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저지를 입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지 소개부터 해볼게요. 예, 뭐 안드레이 마르코프 선수고요. 예전에 이제부터 몬트리올 팬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그런 수비수 선수였습니다. 네, 79번을 달고 몬트리올에서 활약했었던 예. 안드레이 마르코프 선수의 저지인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겠네요. 몬트리올 팬분들은 사실은 뭐 싫어할 이유가 없는 선수죠. 거의 한 팀에서 사실상 이제 커리어를 마무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말년에는 KHL에서 뭐 뛰었지만, 네. 예, 뭐 NHL 커리어는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 캐나다 시민권까지도 이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 뛰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싫은 기억은 없는 선수죠, 사실은. 요즘에는 뭐 은퇴했나요? 예, 은퇴는 했고요. 네. 올해부터 이제 비티아지 모스크바의 감독이래. 코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KHL 코치로 이제 새롭게 다음 시즌부터 출발을 하는군요. 안드레이 마르코프 선수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 몬트리올이 연출한 1라운드 업셋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코샤노스 디비전 1위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와 4위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대결이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3승 2패로 토론토가 앞서 있는 상황까지 전달을 해드렸고 사실 5차전도 몬트리올의 연장승이었으니까 1승 3패에서 2승 3패를 만든 몬트리올이었어요. 6차전 보겠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0대0이었고요. 3피리어드 초반에 몬트리올이 파워플레이 골로 앞서갑니다. 이때 토론토의 챌린지 실패가 이어졌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5대3 파워플레이에서 몬트리올 추가골로 2대0이 됐어요. 이 흐름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토론토가 3피리어드 중반에 한 골을 만회하고 3피리어드 종료 3분 조금 더 남겨놓은 상태에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연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후에 연장 후반 예스페리 코트카니에미 선수의 골든골로 결국 몬트리올이 3대2로 연장 승리를 가져갔고요. 2경기 연속 연장승,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갔던 몬트리올이었습니다. 6차전에서 몬트리올의 타일러 토폴리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1골 1도 올려줬고요.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41세이브 2실점 승, 토론토는 잭 캠벨 골리 28세이브 3실점 패전을 기록했던 6차전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 7차전까지 갔습니다. 7차전 볼게요. 몬트리올이 2피리어드 초반에 브랜던 갤러거의 선제골에 2피리어드 후반 들어가서 코리 페리의 파워플레이 골로 앞서 나갔고요. 몬트리올이 3피리어드 후반에 타일러 토폴리 선수의 엠티넷 골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후에 토론토가 좀 뒤늦은 한 골 만회가 있었어요. 최종 스코어 3대1 몬트리올의 승리. 이번 시리즈 최종 승자는 결국 몬트리올이었습니다.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30세이브 1실점 승리 기록했고 토론토의 잭 캠펠 골리가 20세이브 2실점 패전 기록이 됐네요. 토론토는 이날 7차전에 수비수 제이크 머진 선수가 부상으로 7차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2, 3, 4차전 3연패 후에 5, 6, 7차전 승리 3연승, 결국 4승 3패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 티켓을 잡았습니다. 토론토가 최근 5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시리즈에서 패하면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 2004년 이후로 총 8번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게 된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됐고요. 존 터베리스 선수가 회복해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몬트리올이 5, 6, 7차전을 다 잡고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야, 여기 또 4위가 1위를 잡는 좀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하는 게 어려웠는데 해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난데 파워플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마지막 이제 그 6, 7차전에 아마 이제 파워플레이가 골이 좀 나왔죠. 예, 그 3골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좀 전략이 약한 팀들이 주워 먹어야 되는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주워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를 벌리고 그리고 골 같은 부분이 정말 그 근성이 빛나는 그런 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트 앞에서 진짜 그 싸워서 이제 골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혼전 양상 이런 데서도 뭐 밀리지 않고 이제 싸우는 양상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많았고 그리고 역습 같은 부분 공격 깔끔하게 한번 딱 끊어내고 역습이 나가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좋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짜 그 수비적인 팀이 전력이 센 공격 경향의 팀을 딱 잡는 때 해야 되는 거를 다 해줬습니다. 5, 6, 7차전에 그게 다 됐습니다. 근데 사실 1에서 2, 3, 4차전은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됐습니다. 5, 6, 7차전.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경기력이 회복이 됐고 시리즈 승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참 중요했는데 역시나 좀 중심을 잘 잡아주는 복귀한 1라운드에서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시리즈 후반부에 이제 타일러 토폴리 선수의 활약도 예전에 한번 토폴리 선수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날 만큼 요소 때마다 좋은 역할을 해줬던 토폴리 선수가 또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코리 페리 선수나 뭐 에릭 스털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죠 이번에. 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먼저 살펴봤고 이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결국은 이렇게 또 시즌을 끝내게 됐는데 이 많은 토론토 팬분들이 지금 또 충격과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토론토 이 시리즈 패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문제로 단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1라인 축 두 선수 매슈스랑 마너는 그냥 2차전 제외하면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서 토론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 2라인의 힘이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매슈스가 올 시즌 득점왕인데 만화 골 넣은 뭐예요? 이번 시리즈 7경기에 한 골 레이크 쳤습니다. 그것도 2차전이죠. 네. 그 대승했던 2차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플레이오프에서 막히는 이런 부분
같은 부분이 이게 매슈스가 어떻게 보면 뛰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너무 느슨한 게 많아요, 이 친구는. 그런 부분이 그 공격에서 나오면은 사실 막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런 부분에서 1라인에 뭐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오히려 2라인은 닐란데르 선수 그냥 매 경기 거의 득점을 해내면서 터벨 선수 빠진 그 이상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라인이가 아무 힘을 못 쓰니까. 1라인이 정규 시즌 때 하던 대로만 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에드먼턴하고 그 반만 했어도 느낌이에요. 이겼을 예. 겁니다. 예. 그 반만 했어도 한 경기는 잡아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이제 부분별로 진짜 짚어드릴 게 많은데 키퍼 감독 챌린지 그거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6차전. 예. 그게 리플레이를 봐도 굉장히 명확하게 골더 인터피런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현재 해설진들도 그 리플레이가 돌아가면서 다 그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했었고, 근데 그 부분에서 그 힘, 제발 골리 인터피런스 해라.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거 해서 실패한 페널티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두 골 줬습니다, 거기서. 흔들리죠. 그리고 요소마다 좀 변수가 될 만한 요인 같은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수비진은 항상 짚어들었죠. 근데 그 트래비스 더머 선수랑 그 다음에 그 라스무스 산딘 선수 자기 진영에서 그 예쁜 플레이 하려다가 실수해가지고 5, 6차전 골 다 내줬죠. 그런 부분. 그리고 그 핵심 수비, 어떻게 보면 지금 느낌에서는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머진 선수랑 라일리랑 그 다음에 그 브로디, 이렇게 세 명입니다. 근데 이제 머진이랑 브로디가 같이 나왔나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좀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보면 어쨌든 요 세 선수가 톱4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조금 더 수비적으로 진짜 그래도 좀 믿고 갈 만한 선수가 머진이에요. 근데 머진이 6차전에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럼 7차전에 못 나왔죠. 시즌 초반에도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고시언 보조 자원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뭐 톱4의 누군가의 보조라든지 스타 플레이의 보조라든지 뭐 이런 걸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천수를 주축으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주축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버렸죠. 머진이 빠지면서. 뭐 결과는 또 7차전 패배 같은 부분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수비진도 문제였고 1라인대로 안 됐고, 감독 코칭진은 좀 의문스러운 기용 뭐 판단을 해가지고 경기를 흐트려버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와버리면은 뭐 사실은 토론토도 굉장히 저는 분위기가 잘 휩쓸리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콜로라도만큼이나 다운하는 분위기로 가죠. 이거를 올릴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가 저도 정규리그 때 말씀드렸지만 연승도 많지만 연패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팀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1라운드 마지막에 뭐 어떻게 이 요소가 예. 얽히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토론토가 바운스백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슈스가 그냥 멋부리면서 딱 골을 넣고 셀리 한번 요란하게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얘네들은 또 그 바운스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왔잖아요. 1라인이 그냥 아주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기 때문에 포인트도 대부분 2차전에서 기록된 포인트였고, 그런 부분에서 뭐 토론토는 저는 굉장히 이 빈틈이 많은 팀이고, 수비적인 팀이라면 이 빈틈을 충분히 그 찌를 수 있을 만한 팀. 몬트리올이 그랬죠.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나도 토론토가 몬트리올을 만나면은 진짜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토론토가 홈에서 7차전을 내주면서 결국 1라운드 탈락을 하게 된 시리즈. 지금 뭐 에드먼턴 위니펙 시리즈만큼이나 놀라운 스코샤노스 디비전이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결과들이 연이어 터졌던 것 같아요. 결국 몬트리올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스코샤노스 디비전 2라운드는 3위 위니펙 제츠 대 4위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 두 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은 6승 3패를 기록한 위니펙이 우세했는데요. 몬트리올은 3승 3패 3OT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또 1차전부터 다른 결과가 나왔군요. 1차전 보겠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 5분 만에 연속골로 몬트리올이 2대0 리드를 잡았던 경기였고요. 이후 양상을 보면 위니펙이 한 골차로 추격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몬트리올이 또 골을 넣으면서 달아나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에 엠티넷 골로 마무리가 됐고요. 몬트리올이 결국 경기 끝날 때까지 동점은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드를 지켰고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몬트리올이
1차전을 잡았습니다. 몬트리올이 이번 플레이오프 4연승을 이어갔고 반면에 위니펙은 이번 플레이오프 4연승이 끝났네요. 몬트리올의 에릭 스털 선수가 1골 1도움 이번 플레이오프 첫 골 기록을 했고요. 수비수 제프 피트리 선수도 1피리어드 첫 두 골에 모두 도움 올리면서 2도움 챙겼습니다. 몬트리올의 골리 캐리 프라이스가 27세이브 3실점 승리. 위니펙은 코너 헬러버 골리 여전히 나왔는데 28세이브 4실점 패전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의 제이크 에반스 선수가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엠티넷 골을 넣었어요. 플레이오프 데뷔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득점 직후에 위니펙의 마크 샤이플리 선수에게 체킹을 당한 후에 부상을 입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몸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체킹으로 위니펙의 마크 샤이플리 선수가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차전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1차전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원정에서 먼저 승리를 거둔 상황입니다. 자, 몬트리올이 그 1라운드 극적인 뒤집기의 기세를 1차전 2라운드에서도 이어가는 결과인데 일단 한 경기만 끝난 이 시리즈예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이야기부터 해보죠. 1차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1라운드에 좋았던 경기 운영이 사실 위니펙 상대로도 어느 정도 먹혀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토론토 시리즈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득점을 많이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그 포인트샷 미들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좀 이제 그 다음에 좀 근성의 연골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막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제 그 네트 근처에 있었던 선수를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과 같이 좀 효율적이고 좀 쉬운 방법으로 좀 많이 득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플레이오프 몬트리올 팀 컬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위니펙을 상대로 또 좀 먹히고 있다라는 부분. 만든 리드를 바탕으로 유리한 경기 양상을 끌고 가는 장면도 그 토론토 시리즈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추격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5, 6, 7차전이 아마 다 선제골 넣고 리드 잡으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위니펙을 상대로도 이런 운영이 됐다라는 부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의 좋은 흐름을 좀 2라운드 다른 상대한테도 먹힌다라는 부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베테랑의 중심이 된 4라인 스털 선수랑 이제 페리 이렇게 4라인 선수들이 있는데 4라인 선수들도 지금 그 드문드문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좀 오히려 이제 깊이를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몬트리올 모든 라인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몬트리올이 위니펙보다 톱6의 그 힘은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가면 갈수록 할만하거든요. 근데 1, 2, 3, 4라인이 모두 득점에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1차전의 결과였습니다. 네. 몬트리올 원정 1차전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기선을 잘 선점한 상황이고 위니펙 제츠가 에드먼턴을 수입하면서 올라온 팀이에요. 조금 오래 쉬긴 했죠. 홈에서 1차전을 일단 내주면서 이번 시리즈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니펙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초반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따라잡으면서 좀 희망 자체는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경기 양상은 한 경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2골 차이가 났는데 근데 계속 따라가는 걸 어쨌든 보여줬다라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샤이플리가 마지막 그 시잘데기 없는 그런 체킹. 정말 그 쓸데없는 진짜 쓸데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플레이였거든요. 그거는 피할 수가 있는 체킹이었어요. 굳이 그 피니시 체크로 그걸 마무리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굉장히 의도가 짙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엠티넷 골로 사실 그냥 징계 확정되는 거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그냥 화풀이 느낌밖에 그런 안 것도 드는,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속도를 아예 안 줄이면서 아예 살리면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점프하고 막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머리를 어느 정도 턱 부분은 좀 가격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은 용인될 수 있는 게 래퍼라운드 돌아가면서 에번 선수가 자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깨를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자세가 낮아가지고 받았으니까. 그래도 일단 그 의도 자체가 명확하고요. 그 차징을 하려는 그 의도 자체가 거리도 있었고 굉장한 거리를 그냥 질주를 해가지고 받아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피할 수 있었는데 괜히 그런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징계 4경기 출장 정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샤이플리는 1라인 센터입니다.
이게 2차전부터 위니펙으로서는 정말 큰 공백이에요. 진짜 큰 공백이죠. 왜냐하면은 4경기를 빠진다는 게. 1라인 센터인 것도 그렇지만은 이 선수가 블레이크 휠러 선수랑 좀 상호 보완이 되는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그 콤비가 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빠져버립니다.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라인 센터에 디브아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디브아가 어쨌든 부상이 있었고요. 부상 복귀나 위니펙에서는 거의 윙으로 뛰었습니다. 올해. 네. 올해 위니펙에서는 거의 윙으로 뛰었거든요. 그 스탠스니 선수 옆자리에서. 실제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그렇게 주로 많이 기용이 됐고. 그러니까 최근 센터로서 이 선수가 경기 감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를 당장 1라인 센터로 올린다고 그 생각했던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두 선수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세 선수의 호흡이 좋아서 진짜 좋은 1라인이 만들어졌다. 근데 만약에 한 선수가 이적을 했다. 그러면 이 선수를 어느 누군가, 이 선수 굉장히 유사한 타입의 선수를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위니펙이 이러한 그 위기까지도 떠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상으로는 디브아나 샤이플리나 뭔 차이야?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괜찮을 수 있겠죠. 경기를 실제 뛰어보면은. 근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인라인 센터 적격자 이거 찾아내는 건 진짜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앤드류 컵 이런 선수가 3라인에서 원래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별로 못 해주고, 예. 3, 4라인에서는 밀리고 있는 데다가 1, 2라인까지 공백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진짜 위니펙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쉬고 당장 내일 2차전부터 이 인라인 센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2차전 위니펙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지금 반대로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렇게 좀 전력 손실을 입게 됐고, 거기에 1라운드의 어떤 그런 극적인 뒤집기 이런 기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몬트리올이 되게 아슬아슬하게 4위로 올라왔는데 당초 예상을 깨고 토론토도 잡고 지금 위니펙도 잡고 3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저로의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가능성이 있죠. 네. 저는 충분히 그 전체적인 지금 가능성도 조건 있고. 형성 자체가 몬트리올 쪽에 좀 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몬트리올은 캐나다 팀들 중에 팬을 제일 먼저 받고 제일 많은 수를 받고 있어요. 관중. 예. 예. 지금 위니펙이라든지 토론토 같은 팀들은 일부 정말 그 백신을 맞은 그런 그 프론트 워커들, 그러니까 그 분들 500명 정도만 딱 받았었습니다. 근데 몬트리올은 제가 알기로는 2,500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경기에서 6차전이었나? 근데 그건 좀 다릅니다. 숫자부터.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원정을 가는 게. 어쨌든 관중이 그 정도 수가 모인다는 거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몬트리올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위니펙도 2차전을. 진짜. 그래서 물론 이제 반등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있는 팀은 분명합니다만은 지금 첫 경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악의 결과 나왔거든요. 위니펙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1라인 센터에 빠진 이거를 어떻게 메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이게 몬트리올이 2라운드 승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정말 도미니크 뒤샤름 감독 대행이 결과를 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어깨 당당히 펴면서 재계약이지. 이제 내가 감독할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이 보여서 가능성은 있죠. 근데 사실은 작년을 돌이켜봐도 작년에 이제 그 몬트리올이 피츠버그 잡는다든지 이런 경기력 딱 보여주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 이제 정말 그 선수진의 깊이가 두텁고 좋았던 필리한테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그것도 꽤 잘 싸우고 졌죠. 어쨌든 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몬트리올 만약 올라오면은 이거는 몬트리올 팬분들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다른 디비전 팬들 아주 개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상을 그렇죠. 얘기하는 전력으로. 거죠. 예.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그 몬트리올보다 전반적인 깊이가 뛰어난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 어디지? 위니펙도 그렇고
1, 2라인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양상이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3라인까지도 괜찮고 4라인까지도 괜찮은 이런 팀들. 근데 만약에 몬트리올이 이번 라운드를 뚫죠? 콜로라도 아니면 베이거스입니다. 상대는. 승점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3, 4라인까지. 물론 이제 뭐 몬트리올이 거기서 해답을 낼 가능성은 네. 있죠. 근데 그거 한계를 저는 지난 플레이오프 때 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샤른 감독이 들어오고 몬트리올 팀 컬러가 급변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3라운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 뚫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조금은 이른 그런 뭐 전망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몬트리올이나 위니펙이나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16팀 가운데 가장 약체로 분류됐었던 그렇죠. 평가받았던 팀들인데 이 팀들이 1라운드부터 업셋을 하고 지금 2라운드 뚫을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았으니까 뭐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4강 안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이거는 뭐 정말 대성공입니다. 그거 자체로 이미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굉장한 성과죠. 시점이에요. 자, 스코샤노스 디비전 2차전 이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부터 이어질 이 시리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중간 정리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음 디비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275회 오늘은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중간 정리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 디비전은 3위 보스턴 브루인스 대 4위 뉴욕 아일랜더스의 대결입니다. 두 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 볼까요? 뉴욕 아일랜더스가 5승 2패 1OT로 우세했고요. 보스턴이 3승 3패 2OT로 열세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일랜더스가 홈에서 4경기를 다 이겼어요. 원정에서는 1승 2패 1OT로 좋지 못했고 보스턴도 원정에서는 3패 1OT로 4경기를 다 졌는데 홈에서는 3승 1OT로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1차전부터 5차전은 아일랜더스가 다 이겼고 뒤 3경기 6차전에서 8차전은 보스턴이 다 이겼다는 그런 지금 앞선 전적을 갖고 이 두 팀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만나게 됐는데 1차전 어떻게 됐을까요? 1피리어드에 양 팀이 파워플레이 골 한 골씩 넣었고요. 2피리어드 중반에도 나란히 한 골씩 넣으면서 2대2 동점이었습니다. 3피리어드 초반에 보스턴이 찰리 맥커보이의 골로 다시 앞서 갔는데 3피리어드 후반쯤 가서 다비트 파스트르니아크 선수의 추가골에 엠티넥 골까지 더했고요. 최종 스코어 5대2로 보스턴이 승리했습니다. 보스턴의 다비트 파스트르니아크 선수가 3골 해트트릭 올렸고요. 다비트 크레이치 역시 체코 선수인데 도움 3개 기록을 했어요. 보스턴의 투카라스크 골리가 20세이브 2실점 승리. 아일랜더스는 일리아 소로킨 골리가 나와서 35세이브 4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 이어서 보스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에 보스턴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2피리어드에 아일랜더스가 파워플레이 골 2골을 포함해서 3골을 넣었고 3대1로 역전을 합니다.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보스턴이 다시 2골을 따라붙었고 3대3 동점으로 연장에 들어간 경기가 됐는데 연장 후반에 케이시 시지커스 선수의 골든골이 터집니다. 아일랜더스가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아일랜더스의 카일 펠미어리, 짱 가브리엘 파조 두 선수가 각각 1골 1도움씩 올렸던 2차전이었고요. 보스턴은 브래드 마시안드 선수가 1골 1도움, 3피리어드에 추격하는 2골에 다 관여가 됐어요. 아일랜더스는 세미온 발라모프 골리가 2차전에 나왔습니다. 39세이브 30점 승리가 됐는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 이후로 5경기 만에 출장이었습니다. 보스턴은 변함없이 투카라스크 골이 나와서 35세이브 4실점 패전이었네요. 보스턴의 크레이그 스미스 선수가 부상으로 2차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두 팀의 3차전이 오늘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에 보스턴 크레이그 스미스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3피리어드에 아일랜더스 매슈 바잘의 동점골 1대1로 또 연장에 들어갑니다. 연장 시작 3분여 만에 경기는 끝났는데 브래드 마샨드의 골든골이 터졌군요. 보스턴의 2대1 연장 승리로 끝났습니다. 보스턴의 크레이그 스미스 선수가 2차전 결장했는데 3차전에 복귀를 해서 선제골, 중요한 골을 넣었고요. 브래드 마샨드 선수가 연장 골든골로 이번 플레이오프 5번째 골을
올렸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와서도 3경기 모두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2라운드 3경기 2골 2도움 4포인트 하고 있네요. 보스턴의 투카라스크 골리 28세이브 1실점 승리로 이어졌고 아일랜더스는 세면 발라모프 골리가 또 나왔는데 39세이브 2실점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현재 3차전까지 해서 시리즈 전적 2승 1패 보스턴 브루인스가 다시 앞서가고 있는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1승 1패했고 뉴욕으로 가서 보스턴이 3차전을 잡은 상황. 일단 앞서 있는 보스턴 브루인스부터 이 3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2 라인이 좀 번갈아서 승부에 중요한 영향이 이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전 같은 경우에 승리 직접적 원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1라인 득점 기회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공격 물꼬를 쉽게 틀고 나가면서 좀 좋은 흐름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됐을 것 같고 스미스 선수가 2차전에는 이제 빠졌지만 3차전에 결국 다시 복귀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스미스 선수 골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1라인에 마샨드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과적으로 또 1, 2라인에서 한 골씩 딱딱 넣으면서 오늘 결승골 딱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1라인만 지금 1라인이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데 2라인 보조 이런 부분도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1라운드에서 보스턴이 좋았던 부분이 아일랜더스에게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결론이 되는 과정이고요. 예.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카를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체킹을 당하면서 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잔여 시간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볼 상황이 생겼어요. 이 선수의 부상 여부, 이제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올 시즌 윌슨 선수랑 이제 그때 그 체킹을 당하면서 이미 뇌진탕 경력이 한 번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예. 카를로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좀 체킹 자체가 지저분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보드 쪽에 유리 쪽에 머리가 딱 부딪히면서 그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이제 필요성이 생겼는데 카를로 선수가 일단 2라인에서 2라인 수비로서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빠지면은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방이 아일랜더스고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2라인, 3라인에도 괜찮은 자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2라인에 넬슨 선수도 있고 보빌리에 있고 3라인에 파조 있고 그 다음에 펠미얼이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2, 3라인 주요 자원 대응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카를로 선수가 만약에 장기 부상이 확정이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은 좀 좋은 결과에도 약간은 안 좋은 뉴스가 3차전에 좀 발생하고 말았다 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카를로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군요. 이제 뉴욕 아일랜더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홈에서 3차전을 내주면서 시리즈를 좀 끌려가게 됐는데 3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일랜더스의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는 어쨌든 접전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1차전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얘기가 뭐 앞서도 말씀드린 한 경기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결과적으로 쭉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양상에서도 어쨌든 뭐 한 점차 승부나 접전까지 어쨌든 꾸역꾸역 가져가는 경기력 자체는 피츠버그 잡았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소로킨이 1차전에 좀 공략을 당했습니다. 아주 좀 굉장히 공략을 당하면서 무너졌고 발라모프가 등판을 했는데 첫 두 경기 활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78세이브 50점이니까 굉장히 좋은 축이죠. 오히려. 그러면서 좀 접전으로 끌고 가는 부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요것도 사실은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소로킨 같은 부분은 이제 소로킨 선수의 패드나 낮은 쪽의 슛을 적극적으로 노리면서 리바운드가 계속 튀는 거 엄청 재미만이었거든요. 보스턴이. 그러면서 약점을 잡고 공략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근데 발라모프 선수도 이게 이제 피츠버그 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하이샷 같은 부분 막을 때 좀 그 예측 아예 못하는 오면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그 먹히는 장면이 피츠버그 때도 나왔는데 오늘도 계속 두 번이나 나왔어요. 예. 오늘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히는 장면이. 오늘도 두 골이 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스턴이 각 골리의 약점을 완벽히 잘 알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일스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소로킨, 발라모프 다들 이제 뭐 백업으로 들어왔을 때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사실 피츠버그 전에도 증명을 했었고
그렇잖아요. 이제 발라모프 무너졌을 때 소로킨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스턴전에도 소로킨이 무너지니까 발라모프가 나와서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약점 자체는 공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골 먹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그런 부분이 났다는 부분은 좀 이제 아이스 입장에서 좀 머리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현재 흐름이면 4차전도 발라모프인데. 발라모프죠? 예. 예. 그 이제 발라모프도 두 경기에서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렇죠. 보스턴이 이미 공략을 캐치를 당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되는군요. 좀 불안 요소가 되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소식은 바셀 선수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골 넣었죠. 이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 첫 골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좀 게임 브레이킹 유형의 스코어거든요. 이 바젤 선수도 이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그 팀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선수인데 예. 그동안 부진하다가 이번에 득점 포문이 어쨌든 열렸다는 거. 아주 깔끔한 골도 아니었습니다. 한 3번 그냥 계속 3번 두들기면서 넣은 골이었는데 어쨌든 득점의 포문이 열렸다라는 부분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3차전에는 그래도 성과 자체는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접전으로 끌고 갔고 주포도 터졌는데 뭐 오늘 경기 좀 기습적인 슛에 무너진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아이스 입장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 패배로 실망할 거리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꽤 잘 싸우고 진 축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반적인 경기 내용 자체는 보스턴이 많이 이제 그 좀 주도를 하는 그림 자체는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뭐 할 만큼은 하지 않았나. 그래도 예, 뭐 적은 득점에서도 좀 상대방의 뭐 턴오버라든지 이런 기회 같은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를로의 앞으로의 출장 같은 부분에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시리즈는 정말 치열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리즈는 지금 보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보스턴이 계속 우세한 가운데 좀 주도를 하는데 하지만 또 아일랜더스도 뭐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적어도 또 효과적으로 골을 터뜨리면서 승부 자체는 굉장히 한 골차 승부로 타이트하게 가면서 그렇죠. 사실 오늘도 아일랜더스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좀 아일랜더스 특유의 어떤 그런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컬러가 플레이오프 승부를 좀 더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보스턴이 물론 좀 우세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지금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파워플레이 기회를 딱 잡은 그게 있었는데 그 17분 45초 때 3피리어드 끝나기 전이죠. 네, 커렐리 전이었죠. 선수가 뒤에서 크로스 체킹 했는데 그걸 이제 물었거든요. 이거를 넣고 끝냈어야 됐어요. 사실은 아일스가 요런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근데 요거를 그렇게 썩 그 이득을 못 보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3피리어드 슈팅 수가 21대 9로 많이 밀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찬스 나왔을 때 딱 넣고 이거 지키면 끝나잖아요 게임이. 근데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어야 이기는 건데 좀 뭐 예, 아일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차전에 그 아일랜더스의 골 장면을 보면 좀 여러 차례 이렇게 좀 운도 좀 많이 따르는 뭐 패스를 했는데 상대 스케이트 맞고 꺾여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뒷보드 맞고 팔미에리 선수 발 앞에 떨어져서 그거를 그냥 밀어 넣는다든지 좀 그런 거 피츠버그 때도 한번 그런 4차전이었어요. 예. 예. 뭐 그런 흐름에서 결국 승리로 이어지면서 시리즈의 어떤 흐름을 바꾸면서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도 그런 경기가 이미 한 경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또 아일랜더스한테 이번 시리즈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질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2승 1패 4차전 이후가 또 남아있는 보스턴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입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여기 2라운드는 1위 캐롤라이나 허링케이스 대 3위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팀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양팀 모두 4승 3패 1OT. 캐롤라이나가 홈에서 3승 1패, 원정에서 1승 2패 1OT인데 템파베이도 똑같아요. 홈, 원정, 캐롤라이나와 정확히 전적이 똑같습니다. 1위 팀과 3위 팀이지만 두 팀은 정규리그 때 정말 팽팽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2라운드 1차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2피리어드 템파베이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골이었는데 3피리어드 초반에 캐롤라이나 제이크 빈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1대1 동점이 됩니다. 제이크 빈의 NHL 플레이오프 데뷔 첫 골이었고요. 3피리어드 중반에
템파베이 바클레이 구드로의 골이 터지면서 앞서 나갔는데 이게 결승골이 됐어요. 최종 스코어 2대1로 1차전 템파베이의 승리였습니다.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골이 37세이브 1실점, 캐롤라이나의 엘릭스 네덜코비치 골이 28세이브 2실점, 승패가 갈렸습니다. 2차전 역시 캐롤라이나 홈 경기. 이 피리어드에 템파베이 엘릭스 킬론의 선제골, 템파베이가 리드를 잡았고요. 3피리어드 중반쯤에 앤서니 서렐리 선수의 추가골 2대0이 됐습니다. 3피리어드 후반에 캐롤라이나가 안드레이 스베치니코프의 골로 추격을 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템파베이가 2차전도 승리했고요. 원정 2연전 같은 스코어로 두 경기 연속 한 골차 승리를 챙겼습니다. 2차전에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골리 31세이브 1실점, 캐롤라이나 역시 엘릭스 네덜코비치 골리가 13세이브 2실점 승패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에 캐롤라이나 니노 니덜라이터 선수 부상으로 1, 2차전까지 다 나오지 못했고요. 3차전 오늘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템파베이 홈에서 치러졌는데요. 이 피리어드 초반에 캐롤라이나가 2대0으로 연속골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템파베이가 파워플레이 골 2골을 넣으면서 따라붙었고 이 피리어드 2대2로 끝났어요. 3피리어드에는 득점이 없었고 연장 가서 5분 57초 만에 조던 스털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터지면서 캐롤라이나가 3대2로 연장에서 승리를 기록했고요. 홈에서 2패 후에 원정에서 1승 챙겼습니다. 3차전 캐롤라이나의 세바스티안 아우 선수가 1골 2도움, 팀의 3골을 다 만들어줬고요. 템파베이는 니키타 쿠체로프, 브레이든 포인트 두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만 각각 2포인트씩 기록을 했습니다. 캐롤라이나의 골리가 바뀌었습니다. 체코 출신 페트르 무라제크 골리가 3차전에 등판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첫 출장이었고 35세이브 2실점 승리됐습니다. 템파베이는 변함없이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골이 나와서 24세이브 3실점 패전이 됐습니다. 캐롤라이나는 빈센트 트로책 선수로 부상을 입으면서 3차전에 또 나오지 못했어요. 3차전까지 지금 3경기 다 원정팀이 이기고 있고요. 2승 1패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한 경기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템파베이 홈에서 3차전도 만약에 템파베이가 이겼으면 시리즈가 많이 기울 수 있었는데 사실상 끝이었죠. 네, 어려운 여건에서 일단 캐롤라이나가 연장 승리까지 챙기면서 시리즈는 또 안개 속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 있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3경기 평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템파다운 경기들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드로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복귀를 했죠. 바클레이 구드로 선수가. 그러면서 구드로, 구르드, 콜먼 요 세 라인이 갖춰졌습니다. 요 사실은 3라인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언급드렸습니다만 작년 템파베이 우승에 잘 언급은 안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던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 다시 가동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이 첫 경기 결승골이었죠. 요 라인에서 나왔죠. 구드로.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왜냐면 1, 2라인은 어쨌든 지금 다 잘하고 있고요. 수비도 그 쿠퍼 감독 특유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딱 정규 조합이 있지만은 잘 섞어서 그 써먹는 게 있습니다. 축인 선수들을 일단 많이 기용을 하는데 요 선수의 페어가 되는 선수들은 상황마다 달라요. 근데 뭐 다르다고 해서 별반 그런 경기력 차이가 마주 눈에 띄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누구랑 페어를 해도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요. 그러니까 뭐 공격 수비 괜찮고 그다음 바실렙스키는 정규 시즌에도 굉장히 캐롤라이나 상대로 잘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뭐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3라인이 어쨌든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스털라인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게 골을 또 결승골을 넣으면서 또 부각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스털 선수가 골 넣으면서 팀 전체 활력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캐롤라이나도 전반적인 코어가 젊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베테랑이 한번 이렇게 터트려주고 하면은 굉장히 흐름을 잘 탈 수가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템파 3라인도 이런 역할에서 뒤처지지 않는 활약이 필요해요. 그걸 어쨌든 1차전에 해줬고 지금은 두 팀이 양측이 다 호각인 부분이 뭐냐면은 1경기는 템파 3라인 결승골 넣고 끝났죠. 3경기는 캐롤라이나 3라인에서 결승골이 나와서 끝났죠. 네.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템파가 완전히 그 캐롤라이나 조직적인 전방 압박 아무것도 못하다가 어떻게 그 어려운 게임을 이겼는데 오늘은 정반대 상황이 나왔거든요. 템파가 경기 주도권을 쭉 잡고 가는데 그 꾸역꾸역 이기는 쪽은 캐롤라이나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팀이 진짜 거의 호각이구나.
라는 부분, 경기 흐름 양상이라든지 예. 뭐 주요 득점자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좀 템파 3라인이 이번 시리즈에서 조금 더 잘 해주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상대방의 3라인이 워낙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템파베이 파워플레이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지긴 했지만 파워플레이 골 2골이 나왔는데 2골이죠. 이번 플레이오프 오늘까지 총 9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이 11골이 나왔고 지금 성공률이 39.3%인데 상대방이 한 2번은 막을 수 있는데 3번째 못 막는다는 막습니다. 예산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이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이게 템파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템파가 그냥 팀 전력만 세가지고 이븐 스트렝스에서만 짓밟는 게 아니라 파워플레이 같이 그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도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숏핸디드도 앞서 말씀드린 뭐 구드로라든지 콜먼 뭐 이런 선수들이 막 활약을 하면 서렐리도 있죠. 이거 역습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반적으로 템파베이가 진짜 경기력 높은 팀이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쿠체로프 돌아오고 스탬코스 돌아오면서 파워플레이 옵션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도 다른 팀이라면은 이제 그 좀 패스를 이제 길게 돌리면서 사이드를 전환을 하면은 아무래도 길게 도니까 패스가 이렇게 길게 도니까 상대방도 대응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템파는 중앙 라인을 이용해서 짧은 패스로 딱딱 사이드 연결해버립니다. 근데 이거 못 막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템파 선수 기술이 스케일이 뛰어나고 같은 파워플레이 골이지만 다른 팀이 넣는 파워플레이 골과는 좀 질이 다른 느낌의 템파베이의 파워플레이 골을 계속 보고 있어요. 굉장히 선수들의 기술이 다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말 짧은 패스로 깔끔한 작품 중앙을 공략을 하면서 짧은 패스가 딱딱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거. 이거 사실 템파베이 파워플레이의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강점인데 이거를 진짜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슈팅 공간이 없네. 이쪽 윙이 받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수비 경유해서 이렇게 가면은 늦잖아요. 거리 길어지니까. 그러면 수비도 박스를 바꾸면서 금방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슛블락이 되거든요. 안 돼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런 패턴을 가져오면은 짧은 패스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템파 선수들의 높은 스킬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플레이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런 가운데 좀 공교롭게도 이 파워플레이 강자인 쿠체로프 선수가 페널티 받고 나가 있는 상황에서 캐롤라이나가 파워플레이 골로 경기를 끝냈다는 그렇죠. 좀 그런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 캐롤라이나가 정말 그 중요한 3차전을 어렵게 잡았습니다. 캐롤라이나 뭐 세 경기 다 접전이긴 했는데 일단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 경기 캐롤라이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오늘 3차전도 질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2차전 그 진 게 여파가 꽤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네덜코비치 선수가 1라운드에서 좋은 경기력도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았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반적인 와중에서 좀 템파전에는 초반에 좀 안 좋은 전반적으로는 잘 막는데 진짜 큰 실수를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득점이 딱딱 되면서 경기를 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네덜코비치랑 바실렙스키의 그런 그 차이인 거죠. 차이로 드러나버린 거죠. 골텐딩에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차이가 났고 3차전 골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라제크 선수가 나왔는데 뭐 무라제크 선수는 오늘 아주 잘했냐라고 하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상 플러스 기복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기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뭐 그래도 4차전에 무라지크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사실 네덜코비치로 간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그 구현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랬다가 지잖아요? 그럼 진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차전은 무라제크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안 좋은 기복이 또 4차전에 터져가지고 무너진다. 이러면 또 그때부터 또 머리 아파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늘 같은 그 전반의 시리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실레스키가 있는 템파 쪽이 그래도 골텐딩에서 우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그래도 무라제크 선수가 잘 버텨주면서 뭐 5대5 싸움 가니까 이기는 찬스가 오고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데 또 득점 라인에서 좀 좋은 활약 보이는 선수가 트로책 선수랑 니더라이터 선수인데 부상. 두 선수가 모두 1, 2라인 자원이라는 겁니다. 네. 요 자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라인 깊이에서 더더욱 밀릴 양상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도.
트로첵 선수도 당장 복귀하는 게 어려워 보이고 니더라이더 선수도 부상 정도가 그렇게 가벼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도 깊이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크지 않나라는 부분. 그래서 순수 불안 요소적인 측면을 들고 오면은 사실은 좀 캐롤라이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부상자들 그리고 뭐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골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지금 3경기 결과도 1승 2패로 밀리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분위기가 지금 어렵죠. 분위기에 처해 있는 분위기 자체는 캐롤라이나 어렵고요. 입장이군요. 뭐 2승 1패로 캐롤라이나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오늘도 사실은 질 법한 경기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미네소타 예시랑 마찬가지로 무라제크가 진짜 바실렙스키급으로 해줘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는. 네. 그런 부분 같은 걸 생각을 해봐도 조금 더 이제 사실은 템파베이가 앞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주 그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무게가 템파 쪽으로 실리는 요인 자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템파베이에서 4차전으로 또 이어지는 이 두 팀의 시리즈고요. 3경기 다 팽팽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또 궁금함을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렇게 오늘 중간 정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주 후에 저희 다음 회 때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스코샤노스 디비전이 또 길게 가면 또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주시를 하면서 저희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275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서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참여, 후원 참여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76회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와 박김찬 PD,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